그럼 누구 한 명이 눌러주고 한 명은 마이크 잡고 앞에 나와서 좀 진행해 주세요. 네, 그렇게 해도 돼요. 자, 말하는 감자입니다. 네, 그 말하는 감자 아메리칸 스나이퍼 발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먼저 시연 먼저 보여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지금 에디터 상에서 UI가 좀 잘리고 있는데 일단 타이틀실 이렇게 간단하게 구성해봤습니다. 플레이 버튼 눌러서 게임 시작하면 이렇게 게임 화면으로 들어가게 되고 저희가 지정된 위치에서 이제 시작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앞에 이제 적 AI가 구현돼 있고 적을 이제 만약에 잡게 되면은 그 아이템이 드롭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초반에 약간 그 디버깅 하면 렉이 약간 있어가지고 시간 지나면 좀 괜찮아지는데 방금 보셨다시피 이제 머리 쪽 맞으면 이제 헤드샷을 구현해 놔서 한 방에 죽게 되고 다른 부위를 맞으면 이제 한 4방, 5방 정도 더 맞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아이템이 드롭된 걸 확인할 수 있고 이제 이 버튼을 누르면은 그 총알이라고 적혀져 있는 아이템은 총알을 획득하고 이제 그 붕대라고 적혀져 있는 아이템은 붕대를 획득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른쪽 하단에 보시면 이제 그 왼쪽부터 이제 총알, 그다음에 탄창, 그리고 제일 오른쪽에 이제 붕대의 개수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일단 그 시연 승리 조건이 있는데 목표한 타겟을 잡으면은 게임에서 승리하는 것으로 구현해봤습니다. 그리고 오른쪽 마우스를 클릭하는 걸로 이제 줌을 당길 수 있는데 이렇게 하면 이제 이 스코프에만 이제 줌이 적용이 돼가지고 마우스 휠로 이제 내리거나 아니면 당겨서 보시면 이제 바깥 화면은 영향을 안 받고 한쪽 화면만 영향을 받게 되는데 이 신 캡처 카메라를 이용해서 이 기능을 구현했습니다. 그래서 이걸 통해서 좀 보다 정확한 사격을 할 수 있게 이제 실제 FPS 게임을 느낌 나게 좀 만들어봤습니다. 저렇게 물음표가 뜨는데 이제 적 같은 경우에는 총 소리가 들리거나 아니면은 자기가 총에 맞거나 이렇게 되면은 의심 상태가 돼가지고 이제 플레이어가 주변에 있는지 추격하거나 아니면은 이제 플레이어를 발견하면 플레이어를 공격하게 됩니다. 네, 지금 저런 식으로 이제 플레이어를 감지하는 UI가 나오고 저 감지하는 UI가 이제 100%로 활성화됐을 때 이제 플레이어가 공격당해서 플레이어 HP가 딸리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네, 저기 있는 게 이제 최종 타겟인데 이제 최종 타겟을 잡으면 그 게임 이제 마지막 탈출구가 이제 활성화되고 이제 거기를 통해서 이제 나갈 수 있고 그 타이머가 만약에 다 지나면은 이제 게임에서 이제 패배하게 되는데 네, 지금 요 부분에서 저희가 좀 애를 먹고 있어가지고 요게 될 때가 있고 안 될 때가 있어서 네, 여기서 좀 다시 수정해서 다시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연 여기까지로 하고 그리고 일단 발표 자료를 통해서 발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저희는 그 얼리알과 그리고 시플풀에 관심 있는 인원들이 모여가지고 이제 여기 메타버스랑 관련해서 좀 몰입감 넘치는 게임을 만들어 보자고 해서 이렇게 엘리트 스나이퍼라는 게임을 레퍼런스 삼아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총 인원은 이제 3명이고 이제 네, 이렇게 툴이랑 이렇게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먼저 플레이어 쪽 일정은 이렇게 적어놨고 이제 일정의 이제 세부 사항들을 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3월에 이제 피그마랑 UMG 통해서 제가 이제 UI 쪽 담아놨고 이제 실제 게임 레퍼런스 삼아가지고 이렇게 UI를 본뜬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전투 이제 기획적인 부분인데 여기에 그 탄창 들어가는 로직이나 아니면 장전하는 로직 그리고 아까 보셨던 이제 신 캡처 카메라를 통해 가지고 그 저격 신 구현하는 방법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헤드샷이랑 뭐 V 같은 로직 같은 거를 좀 먼저 기획을 했고 이제 이게 구현 내용인데 델리게이트를 써가지고 이제 장전하거나 아니면 사격하거나 HP가 딸는 이런 걸 UI랑 그리고 데이터를 연결시켜 놨고 그리고 줌 잡는 거를 신 캡처 카메라 이렇게 카메라 두 대를 사용해서 만들어 놨습니다. 그리고 플레이어가 이제 저격했을 때 플레이어 상체에만 회전할 수 있게 스켈레톤 메시의 본 정보를 받아가지고 회전시키게 만들었고 여기서 이제 그 본이 이렇게 헤드로 잘 뜨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그 아이템을 줍는 건데 아이템 같은 경우 이제 그 맵에 배치하니까 잘 안 보이는 경우가 있어가지고 이제 일정 범위 안에 들어오면은 이펙트가 나게 구현을 해놨고 이 화면 중앙에 있는 트레이스에 맞게 되면은 해당 아이템은 이제 주울 수 있는 아이템으로 표시가 돼서 이렇게 텍스트와 그다음에 아이템의 이름이 같이 뜨게 됩니다. 그리고 무기 데이터도 따로 만들어놔서 플레이어가 이제 1번, 2번 키를 통해서 무기를 교체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잘 들었고요. 저 같은 경우에 이제 AI 작업을 했습니다. 저게 방금 보셨다시피 이제 AI들이 플레이어를 탐지하고 물음표 표시가 나서 의심한다거나 이런 행동들을 이제 전체적으로 다 구현을 했고요. 크게 이제 동작 패턴이랑 상태 제작이랑 탐지 시스템 이렇게 만들었고 추가로 게임의 승패 조건을 만들었는데 아까 먹통이 돼가지고 이 부분을 수정을 계속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AI 탐지 UI라는 게 존재하는데요. 방금 보셨듯이 이제 적 범위 내에 들어올 경우 탐지 UI가 증가하게 되고 그래서 이게 가득 차게 되면 발각 상태로 변경돼서 플레이어를 공격하는 식으로 로직이 짜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방금 보여드린 적들이 자기의 위치를 알아서 찾아가는 로직이 있는데요. 그 로직 또한 이제 C++로 액터를 새로 만들어가지고 맵에다 배치하는 식으로 구현을 했고요. 네, 그리고 이제는 물음표가 뜨는 의심 상태 또한 이제 C++로 구현을 하게 되었습니다. 영상이 안 올라가서 넘기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AI의 전체적인 행동 패턴들을 이렇게 비헤비어 트리를 통해서 구현을 하게 되었고 서비스와 테스트 등은 다 C++로 구현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간단하게 설명드리자면 이 부분이 이제 적이 플레이어를 발각했을 경우고요. 이 부분은 이제 미 발각 시 본인의 위치로 순찰하는 식으로 로직을 짰습니다. 발각됐을 때 범위 밖에 있는 경우 플레이어를 찾아다니는 로직을 짰고 범위 내에 있는 경우 공격을 하는 식으로 했습니다. 미발각 시에 이제 순찰을 하거나 또는 적을 한 반 정도 탐지했을 때 의심 상태로 변해서 순찰하는 로직을 이렇게 구현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 다음에 EQS라는 것을 써가지고요. 이제 플레이어를 공격할 위치를 얻어서 플레이어 가까운 위치로 주변 장애물 위치를 필터링해서 플레이를 찾아내는 식의 구현을 했고요. 그 다음에 방금 타겟이 플레이어한테 총을 맞아가지고 원래는 도망을 쳐야 되는데 그것도 먹통이 돼가지고요. 아침까지는 잘 되는데 그래가지고 이거
또 이제 수정을 계속 해야 될 것 같은데 일단은 이것 또한 EQS로 구현을 해놓은 상태긴 합니다. 네, AI의 상태 로직입니다. 이거는 클래스 다이어그램으로 간단하게 나타낸 거고요. 적들의 애니메이션이 이런 식으로 동작한다는 것을 보여드렸습니다. 무기 클래스는 데이터로 이렇게 받아오고 비헤비 트리랑 컨트롤러 또한 이렇게 돼 있습니다. 탐지 시스템 또한 C급으로 구현을 했고요. 시야 탐지랑 사운드 탐지랑 감각 탐지로 이렇게 3개 해가지고 만들어 놓은 상태입니다. 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질문 없으신가요? 네, 그러면은 기존의 게임하고는 뭐가 다른 건가요? 기존의 게임 뭔가 장점이 더 있다거나 뭔가 유익하지 않았거나 네. 네, 그런 것들이 뭐가 있을까요? 아무래도 잠인 요소가 들어가가지고 원래는 그냥 FPS 게임을 만들려고 했는데 그러면 그 메리트가 없을 것 같아서 그 잔입 시스템을 넣어보려고 좀 노력을 많이 해봤고요. 네, 근데 생각보다 좀 난이도가 있어가지고 좀 애를 많이 먹었던 것 같습니다. 컨텐츠 측면에서의 차이를 준 건데 이제 기술적인 차이나 특장점까지는 좀 생각을 한 부분이 혹시 있을까요? 기술적 차이는 예, 일단 기본적인 것들 구현하는 데 있어서도 언리얼에 또 어려워져. 처음이기도 하고 공부하는 마음으로 이제 임했기 때문에 네트워크가 되는 거예요. 멀티플레이가. 멀티플레이는 아직 안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뭐라고 하는 게 아니고 궁금해서 여쭤본 거. 이번 팀은 MG 스웩 팀입니다. 심사위원분들 헷갈리실까 봐. 줌 꺼도 돼요. 안녕하십니까. 저희는 MG스의 최정한, 김민규, 김상균, 이진우, 문창주입니다. 주니어 개발자들의 코드 리뷰 SNS MGDRN 발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목차는 프로젝트 개요, 프로젝트 기능, 팀원 분담, 기술 스택, 백엔드 설계, 프론트엔드 설계, 프로젝트 시연, 기대 효과 순으로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프로젝트 개요입니다. 현재 SNS 플랫폼은 주로 사진이나 글을 공유하는 데 중점되어 있습니다. 개발에 특화된 피드백이나 코드 공유에 적합하지 않습니다. 개발자 자신의 학습과 성장에 도움이 되는 피드백이나 코드 공유의 환경을 찾기 어려워합니다. 자신의 프로젝트를 공유하고 다른 사람의 코드를 검토하며 협업하고 학습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해야 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개발자 전용 플랫폼의 필요성을 느꼈고 MGDRN을 만들었습니다. 저희 MGDRN의 주요 기능들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SNS에 필요한 기능들인 게시글 작성, 수정, 삭제와 댓글 기능, 인기 게시글, 해시태그, 게시글 검색 기능, 좋아요 기능, 기호에 따라 모드를 변환할 수 있는 화이트 모드와 다크 모드를 구현했습니다. 저희 프로젝트의 핵심 기술인 게시글의 코드와 결과를 첨부할 수 있는 컴파일러 기능을 구현하였습니다. 자식 프로세스를 만들어서 컴파일을 돌리고 오는 정보들을 가져옵니다.
파이썬은 컴파일을 하기 위한 요소가 없고 시연화의 경우 GCC를 사용하여 작동하였습니다. 그리고 회원가입을 통한 로그인과 카카오 API 로그인 등을 구현했습니다. 저희는 역할을 나누어서 진행했는데요. 프론트엔드의 문창주, 풀스택의 김성균, 백엔드의 최정한, 김민규, 이진우 각자의 자리에서 프로젝트를 진행했습니다. 저희가 사용한 툴은 이렇습니다. 다음은 설계도 부분입니다. 저희가 웹페이지를 만들기 전에 웹페이지의 기본 구성 요소를 생각해 보았을 때 다음과 같이 만들기로 했습니다. 왼쪽 하단에 로그인 정보가 있는가를 보시면 로그인 정보의 유무로 시작합니다. 메인 페이지에서 게시글 작성의 경우 라이팅 포스트 페이지에 컴파일 기능, 제목, 내용, 코드 및 태그 기능을 넣었고 컴파일을 하지 않았을 때 작성 버튼을 비활성화하였습니다. 프로필 페이지에서 유저 아이디가 작성한 게시글을 로드하고 유저 아이디와 로그인 아이디를 비교하여 일치하면 수정 버튼을 활성화합니다. 게시글 페이지에서 댓글 작성자 아이디와 로그인 유저 아이디가 일치하면 댓글을 삭제할 수 있고 모두 브리치할 시에 게시글 읽기 및 댓글 작성만 가능합니다. 게시글 아이디와 로그인 유저 아이디가 일치하면 게시글 수정 및 삭제가 가능합니다. 저희 데이터베이스를 설계할 때 참고했던 스키마 설계도입니다. 사용자 테이블은 사용자 이름, 이메일, 비밀번호 해시, 프로필 이미지 및 생성 스탬프와 같은 사용자 정보를 저장합니다. 게시글 테이블은 사용자가 작성한 게시물을 관리하며 게시물 작성자 아이디, 내용 및 작성 타임 스탬프를 기록합니다. 게시글 좋아요 테이블은 게시글에 대한 좋아요를 기록하며 좋아요를 누른 게시물 및 사용자 아이디와 생성 타임 스탬프를 연결합니다. 댓글 테이블은 게시글에 작성된 댓글을 저장하며 댓글 내용과 작성자 아이디, 생성 타임 스탬프를 연결합니다. 해시태그 테이블은 게시물에 사용된 고유한 해시태그를 저장하며 각 해시태그 아이디와 해당 텍스트로 식별됩니다. 게시물 해시태그 테이블은 게시물과 해시태그 간의 관계를 설정하여 특정 해시태그와 관련된 게시물을 효율적으로 검색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파일 시스템이고요. 이런 식으로 저희가 MGDRN을 만들었습니다. 다음은 프론트엔드 설계인데요. 우선 저희가 피그마를 사용해서 왼쪽 사진은 초기 설계이고 오른쪽 사진은 초기 설계 구조를 기반으로 다크 모드와 화이트 모드를 나누어서 설계하였습니다. 프로젝트 시연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로그인 페이지에서 회원이 아닌 경우 회원가입을 클릭하면 회원가입 창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여기서 개인정보를 입력하고 가입합니다. 그리고 가입한 정보로 로그인을 합니다. 로그인이 성공하면 메인 페이지로 들어갑니다. 게시글들을 확인할 수 있고 게시글을 누르면 다른 회원이 작성한 게시글과 코드 및 출력값이 보입니다. 하단에 댓글을 작성할 수 있습니다. 게시글이 마음에 든다면 좋아요도 누를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프로필을 누르면 게시글 작성자의 프로필 페이지로 넘어갑니다. 프로필 페이지 안에서도 게시글을 열 수 있습니다. 메인 페이지 왼쪽에는 검색 기능이 있습니다. 게시글에 해시태그를 검색하면 원하시는 게시글을 빠르게 찾을 수 있습니다. 이제 마이 프로필에 들어가게 되면 내가 작성한 게시글과 한 줄 소개를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편집 버튼을 누르게 되면 자신의 정보를 수정할 수 있습니다. 정보가 바뀐 것을 확인하실 수 있죠. 이번엔 게시글 작성을 해보겠습니다. 컴파일러 실행을 위한 파일 이름을 필수로 작성해야 합니다. 제목을 작성하고 검색을 위한 해시태그도 작성을 해줍니다. 코드 작성의 경우 언어를 선택하여 작성합니다. 코드를 작성하면 컴파일 버튼을 눌러 리졸트의 출력값을 확인합니다. 작성하기를 클릭하면 메인 페이지에 자신의 게시글이 올라와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댓글도 달 수 있고요. 그리고 자신의 게시글은 수정할 수 있습니다. 내용에 덧붙이고 작성하기를 누르면 수정이 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게시글 삭제 또한 가능합니다. 두 번째 시연 영상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크모드와 화이트모드 전환입니다. 다크모드를 누르면 온오프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제 오른쪽을 보시면 지금 뜨는 게시글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일주일 동안 받은 좋아요를 기반으로 순위를 결정합니다. 지금 뜨는 게시물을 클릭하면 게시글로 이동합니다. 아까는 간단한 코드로 보여드렸는데 이번엔 조금 더 복잡한 코드로 시연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연 점수로 학점을 변환하는 것으로 코드를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언어를 선택하고 코드를 작성합니다. 컴파일을 눌러서 리졸트 값을 확인합니다. 그러면 메인 페이지에 게시글이 올라온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시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있으신 분? 그래? 이제 마지막으로 저희 NGDR에는 이런 점들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다양한 개발자들이 자신의 지식과 경험을 공유할 수 있는 플랫폼을 통해 새로운 기술과 방법론을 배울 수 있습니다. 두 번째, 개발자들이 서로의 코드를 쉽게 공유하고 실시간으로 피드백을 하며 코드 품질을 개선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사용자가 작성한 코드와 프로젝트를 공유함으로써 다른 개발자들이 이를 참고하고 재사용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 사용자의 프로필과 활동 피드를 통해 개발자들이 자신의 경력과 프로젝트를 홍보할 수 있는 효과들을 기대합니다. 여기서 발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 있으시면 해주세요. 컴파일러를 건진 친구가 누구지? 최상화 선생님. 전체적인 구조는 좋은데 컴파일보다는 파서를 써서 내 코드의 품질을 언급해야 되잖아.
컴파일러는 번역해주고 결과를 주는 거잖아. 나쁜 게 아닌데 만약 그런 게 없으면 이런 지금의 결과들은 컴퓨터 교육학과 쪽에 전문을 내야 되고 만약에 코드 내부의 문제점들을 찾아주고 그들의 복잡도 내지는 향상시키는 그런 것들을 보여줄 수 있으면 이건 실제 지금 소프트공학 내가 소프트공학 하는데 공학자들이 지금 노력하고 있는 하나의 영역이야. 거기다 런시키면 AI 관점에서 찾아주거든. 그건 아니지. 그냥 컴파일해서 결과를 띄워주는 거죠. 저기 프론트 페이지에 있는 구글 계정 연동 이런 거는 실제로 작동을 하나요? 아니면 프론트까지만 만들어준 건가요? 프론트까지만. 네. 알겠습니다. 없으시면은 맞추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진앙조 준비됐나요? 네, 바로 시작해 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진앙조의 발표를 맡은 김원일입니다. 그럼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진앙조는 3D 프로그래밍 반의 김원일, 이동아, 이세영, 임성우, 강가은하고 5명이 강사님에게 받은 언리얼 교육과 멘토님들의 멘토링을 통해서 재밌는 게임을 만들고자 모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만든 프로젝트의 이름은 코즈믹 레스토랑인데요. 이 게임을 만들게 된 계기는 요즘 뉴스나 SNS를 보면은 좀 종업원들한테 이상한 행동을 하고 무리한 부탁을 하는 진상 손님에 관한 얘기를 어렵지 않게 들을 수 있는데요. 그래서 저희는 이러한 손님들이 만약에 사람이 아니라 괴물이라면 어떨까 라는 생각에서 이 게임을 기획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만든 코즈믹 레스토랑이 무슨 게임이냐면 먼저 장르는 공포 요소가 들어간 요리 어드벤처 게임입니다. 이 게임은 요리에 필요한 재료를 직접 수집하고 그걸 사용해서 요리를 제작하면서 하루하루 생존해 나가는 게 이 게임의 목표입니다. 언리얼 엔진을 사용해서 개발을 했습니다. 게임의 시놉시스는 이렇습니다. 괴물들이 사는 세상에 주인공이 혼자 떨어지게 되고 이 쫓아오는 괴물들한테 자기가 먹던 음식을 나눠주니까 괴물이 돌아가는 걸 보고 살기 위해선 괴물을 위한 식당을 만들어야겠다 라고 생각을 한 게 이 게임의 시놉시스입니다. 그래서 이 게임의 기능은 크게 탐색과 요리, 생존 3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먼저 탐색 기능에 대해 자세히 설명을 드리면 이 사진은 저희가 구현한 탐색 맵의 실제 사진인데요. 사진과 같이 산지와 숲, 물가 등 다양한 지형들이 있고 각 지형들마다 나오는 재료 아이템들이 다르기 때문에 플레이어는 제한된 시간 동안 맵을 골고루 돌아다니면서 요리에 필요한 재료 아이템들을 획득을 해야 합니다. 탐색의 주요 기능에 대해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면 첫 번째로 다양한 재료 수집을 들 수 있습니다. 열매를 얻기 위해선 나무를 흔들어야 하고 고기를 얻기 위해선 돌을 던져서 동물을 잡아야 합니다. 이 외에도 다양한 오브젝트들과 상호작용해서 요리 재료들을 수급할 수 있게 구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수급한 재료들을 정보와 개수 등을 확인하기 위해서 인벤토리 UI를 구현을 했고 전체적으로 맵이 크고 오브젝트가 많이 필요한데 이 오브젝트들을 일일이 배치하는 게 아니라 언리얼 엔진의 PCG 프레임워크를 활용해서 맵의 오브젝트들을 절차적으로 생성하는 방식을 사용을 했습니다. 다음으로 요리 기능에 대해 드리겠습니다. 이 사진은 저희가 구현한 식당 맵의 사진이고 구도를 보시면 주방에 재료들을 꺼낼 수 있는 창고가 있고 조리를 위한 냄비, 후라이팬, 도마 등이 위치해 있습니다. 그리고 사진의 밑에 쪽엔 바 형태의 테이블에 손님들이 찾아와서 그 손님들에게 요리를 내어주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이 요리 시스템의 주요 기능에 대해 설명드리면 먼저 재료 손질입니다. 저희가 수집한 재료를 직접 사용할 수도 있지만 조리 기구를 사용해서 썰기, 굽기,
산기 등 다양한 방법으로 재료를 손질할 수 있게 구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수집한 재료와 손질한 재료들을 데이터 테이블에 등록되어 있는 레시피에 맞게 재료를 넣게 되면 사진과 같이 완성된 요리가 나오게 되고, 만약에 데이터 테이블에 등록되지 않은 재료를 넣게 되면 실패한 요리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만든 요리들을 괴물들한테 주면 되는데, 이 괴물들은 종류가 다양하고 이 괴물들마다 재료들에 대한 선호도가 존재해서 이 점을 유의해서 괴물들에게 요리를 줘야 합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보면 이 게임에 대체 공포 요소가 어디 있느냐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요. 그래서 저희는 이 앞선 두 시스템에 생존 요소를 추가했습니다. 첫 번째로 탐색을 하는 과정에서 맵을 어둡게 한 다음에 손전등을 활용해서 시야를 제한하고 이로 인해 공포감을 조성할 수 있게 했습니다. 그리고 이 손전등은 배터리가 존재해서 배터리가 방전되기 전에 식당에 돌아와야 합니다. 다음으로는 탐색 과정에서 괴물 AI입니다. 탐색을 평화롭게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긴장감을 주기 위해서 괴물의 시야에 플레이어가 들어오거나 아니면 손전등이 꺼졌을 때만 들어오는 괴물들을 언리얼의 비헤이비어 트리 기능을 사용을 해서 구현을 했습니다. 다음으로 요리 과정에서는 괴물한테 요리를 늦게 내줄수록 괴물이 이상한 행동을 하면서 점점 흉측하게 변하고, 너무 늦게 해주게 되면 게임 오버가 되게 됩니다. 그리고 이게 시간에 맞게 요리를 주더라도 앞서 언급드렸던 괴물의 선호도에 맞지 않는 요리를 계속 주게 되면 맵이 안개에 쌓이면서 게임 오버가 되게 구현을 했습니다. 다음으로 개발 과정에 대해 간단하게 설명드린 뒤 시연 영상을 보여드리겠습니다. 개발 과정은 먼저 기획 단계에서 플로우 차트를 구성해서 게임의 흐름을 미리 확인을 한 뒤 개발을 진행했고, 구현을 하기 전에 클래스 다이어그램을 설계해서 전체 시스템의 구조나 기체 간의 이존성, 아니면 미리 사용할 함수나 변수 등을 미리 설계하고 개발을 진행해서 좀 수월하게 진행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C++를 활용해서 기초 클래스들을 구현한 뒤 언리얼 엔진의 리플렉션 시스템을 활용해서 블루프린트와 연동을 하였고, 블루프린트로 세부 기능들을 구현해서 다양한 기능들을 흐름을 확인하면서 좀 빠르게 구현을 할 수 있었습니다. 네, 이제 저희가 만든 게임의 영상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보시는 화면은 타이틀 화면이고 간단한 UI들이 구현이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게임을 시작하게 되면 1일차의 탐색 과정에서 시작을 하게 되고, 우클릭을 사용해서 손전등을 껐다 켰다 할 수 있고, 왼쪽 위에 배터리를 보면 남은 배터리를 확인할 수 있고, 방금 보신 괴물은 이제 손전등이 꺼졌을 때만 쫓아오는 괴물입니다. 그래서 열매가 있는 나무 같은 경우 상호작용을 하게 되면 열매가 떨어지게 되고 다음과 같이 수집할 수 있습니다. 버섯이나 돌 같은 재료 같은 경우도 같은 방식으로 수집할 수 있고, 이 수집한 재료는 I를 눌러서 인벤토리를 통해 확인이 가능합니다. 이렇게 손전등을 활용해서 맵을 돌아다니면서 배터리가 다 되기 전에 재료들을 수집하는데, 물 같은 경우에는 사진과 같이 물 웅덩이와 상호작용을 하면은 물을 얻을 수 있고, 이 과정에서 이 괴물의 시야 안에 들어오게 되면 괴물들이 쫓아와서 이 괴물에게 잡히게 되면 게임이 오버가 됩니다. 다른 기능을 더 보여드리면, 동물 같은 경우 플레이어를 보면 도망가게 설계가 되어 있어서 돌을 던져서 맞추면 고기를 얻을 수 있고, 충분한 재료를 얻었다는 가정하에 이제 식당으로 돌아가서 요리 기능에 대해 보여드리겠습니다. 전체적인 식당의 구조는 이렇게 생겼고, 먼저 오른쪽 재료 창고에서 요리에 사용할 고기를 주워서 냄비에 넣게 되고, 그 다음에 상호작용을 하고 기다리게 되면 다음과 같이 손질된 고기를 얻을 수 있어서 이 손질된 재료를 솥에다가 넣게 되고,
레시피에 맞게 여기에 뼈 2개와 기름을 넣어 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레시피에 등록되어 있는 재료들 다 넣고 접시를 가져가 상호작용을 하면 다음과 같이 뼈 고기 수프라는 완성된 음식을 만들 수 있습니다. 다른 레시피를 하나 더 보여드리면 사과를 3개를 넣고 이제 그 나뭇가지를 도마에 가져가서 상호작용을 하면 다음과 같이 손질된 나뭇가지를 얻을 수 있어서 이 나뭇가지를 소재에다 넣고 또 상호작용하게 되면 사진처럼 사과탕후루를 만들 수 있습니다. 이제 이러한 요리들을 손님들에게 어떻게 주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영업을 시작하게 되면 이렇게 괴물들이 그 정해진 자리에 순서대로 오게 되고 요리를 늦게 줄수록 괴물이 좀 더 이상한 행동을 하면서 흉측하게 변하게 됩니다. 너무 늦기 전에 요리를 주게 되면 음식을 먹으면서 돌아가게 되고 방금은 선호도에 맞지 않는 음식을 줘서 맵이 안개에 쌓인 상황입니다. 이렇게 손님한테 빈 접시를 주거나 아니면 레시피에 등록되지 않은 재료로 음식을 만들어서 실패된 음식을 주게 되면 맵이 점점 안개에 쌓이면서 게임 오버가 될 확률이 커집니다. 그래서 각 날짜마다 정해진 손님들한테 요리를 내주게 되면은 이제 2일차 탐색 부분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준비한 시연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그럼 발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혹시 질문 있으신가요? 이게 뭐 레퍼런스가 있는 게임이 있었던 건가요? 형태 레퍼런스라고 하면은 데이브 더 다이브라는 게임이 그 재료를 수집하고 음식을 직접 만들진 않지만 그 경영에 참여하게 되는 그런 거를 좀 참고가 됐던 것 같습니다. 그 발표 자료에서 그러면은 사전 리서치로 이제 그런 부분을 좀 잘 설명해주고 이런 부분을 벤치마크했다 이렇게 설명해줬으면 더 좋았을 것 같아요. 네, 참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뭘 하나 잘못했으면 이동을 이렇게 써줬는데 뭐를 위한 거지? 이렇게 내가 나이가 들어서 그런지 뭐 하는지 모르겠어. 솔직히 한마디로 한번 간단히 설명 좀 해주면 뭐 하려고 뭐 해야 되는 이거는 뭐 하지? 그 괴물들을 피해서 그 생존하는 게임입니다. 그 과정에서 숲에서는 괴물들이 피해서 도망쳐야 되고 식당에서는 괴물들이 플레이어를 잡아먹지 않게 원하는 음식을 주어야 합니다. 왜 필요하지? 그 괴물들이 사는 세상에 혼자 플레이어가 있는 상황이라 그 살아남기 위해서 다음과 같은 행동을 하게 기획했습니다. 이해를 못해서 미안. 아닙니다. 저희가 좀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아니 내가 캐치를 못하겠어. 제가 아마 멘토링 때도 드렸던 의견 같은데 게임의 어떤 컨셉이 독특하고 이런 점은 되게 좋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을 더 사용자들이 이해하기 위해서는 앞부분이나 어떤 내러티브나 충분한 좀 가이드가 필요하지 않나. 그 부분을 좀 보강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저희 아직 완성이 조금 덜 되어서 그런 부분은 완성할 때 꼭 추가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발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팀 9012.
9012조 프로젝트 북트리스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목차는 프로젝트 배경 및 소개, 프로젝트 내용, 프로젝트 계획, 분척도, 프론트엔드, 백엔드, 그리고 시연 순서대로 진행됩니다. 프로젝트 배경 및 소개입니다. 책을 만들고 책은 사람을 만든다는 말이 있습니다. 광화문 교보문고 앞에 장식된 유명한 문구입니다. 책을 만드는 건 사람이지만 사람은 책을 통해서 꿈을 키우고 인격을 가꾸며 나아갈 수 있다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설명처럼 독서는 우리 삶에 다양한 방식으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언어 발달, 사고력 신장, 창의력 증진 등 다양한 인지 능력을 향상시켜서 지적 능력을 향상시킵니다. 스트레스 해소와 심리적 안정에도 도움이 되고요. 책을 읽으면서 취향과 가치관을 발견할 수 있고 다양한 관점과 경험을 접할 수 있어서 사회적 유대감을 강화할 수 있습니다. 처럼 독서는 단순한 취미가 아니라 자아 발견 및 발전을 향한 주춧돌이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문화체육관광부가 2021년에 국민 독서 실태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독서율이 47.5%로 나타났습니다. 종이책 독서율만 보면 이보다 더 적은 40.7%입니다. 우리나라 성인의 절반 이상이 1년에 책을 한 권도 안 읽는다는 것입니다. 또 한국 성인의 독서 환경은 직장에서의 독서 환경 조성이 거의 없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직장의 독서 환경을 조사한 설문에서 직장인 전체 응답자의 91%가 직장의 독서실이나 독서 권장 활동 등이 전혀 없다고 응답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와 같이 독서 부족이 지속된다면 학업 성취도 저하나 교육 격차 심화, 독서 문화 침체와 같은 사회 전반에 걸친 다양한 분야에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개인, 학교, 정부 등 사회 구성원 모두가 협력해서 독서 문화 활성화에 진력할 필요가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 9012조는 독서 문화 활성화를 위해서 북트리스라는 독서 보조 프로그램을 설계하게 됐습니다. 북트리스는 책의 내용이나 등장인물을 토대로 2차 저가는 책의 제목을 알려주고 이용자가 원하는 카테고리의 책을 추천해주는 북봇 시스템과 오프라인 매장의 도서 재고 현황을 제공해주는 그 북맵 시스템을 통해서 이용자로 하여금 독서의 문턱을 낮춰줍니다. 북트리스의 북봇과 북맵 서비스를 만들게 된 계기가 다음과 같습니다. 제목을 잃어버린 책을 쉽게 찾을 수는 없을까? 라는 욕구가 있었고 또 간편하게 주변에서 내가 지금 원하는 책을 구매할 수 있는지 확인할 수는 없을까? 그런 욕구가 들어서 설계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는 늦은 팀원 소개입니다. 프론트엔드 개발을 담당한 류동은 팀장, 프론트엔드 개발을 보조하면서 UI 디자인을 담당한 김성은 팀원, 그리고 백엔드 개발을 맡은 박소윤 팀원과 황대현 팀원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프로젝트 내용으로 이어집니다. 네, 북트리스의 주요 기능은 총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생성형 AI GPT-4 터보 모델을 활용한 독서 내용 및 상세 정보를 추천받을 수 있는 북봇 시스템이 있고요. 남은 하나는 카카오 서치 API와 도서 재고를 활용한 도서 정보 검색 기능입니다. 네, 적용 기술과 사용 프로그램입니다. AWS 기반으로 데이터베이스 서버를 구축하였고 리액트, HTML, CSS, 자바스크립트를 이용하여 프론트엔드와 백엔드 개발에 임했습니다. MySQL을 활용하여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였고 오픈AI API와 카카오 맵 API 그리고 카카오 다음 서치 API를 활용하였습니다. 네, 다음으로 프로젝트 계획입니다. 저희의 전반적인 설계 시나리오입니다. 웹사이트에서 북봇 배너를 클릭하면 AI 사서에게 질문하는 북봇 페이지로 이어집니다. AI 사서는 책 정보를 출력해주고 이 페이지에서는 이용자의 질문을 바탕으로 관련된 도서의 리스트가 출력되고 해당 도서를 클릭하면 도서 상세 정보와 재고수를 알 수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 진척도입니다. 현재 프론트엔드의 진척도는 메인 페이지, 챕터 페이지, 서점 도서 지도 페이지의 디자인 및 구현이 모두 완료된 상황입니다. 다음으로 백엔드의 진척도도 프론트엔드와 마찬가지로 생성형 AI 챗봇 기능과 서점 도서관 재고 현황 제공 기능, 주변 서점 도서관 위치 정보 제공 기능 모두 기능 구현이 완료된 상태입니다. 네, 다음으로 프론트엔드 설명입니다. 메인 페이지에서 책 재고 검색을 클릭 시 재고 확인 페이지로 이동하고 내가 원하는 책 검색 북봇이라는 배너를 클릭하면 생성형 AI 사서로 이동합니다. 도서 거래를 클릭하면 도서명 검색 배너가 나오고 클릭하면 도서 검색 페이지로 넘어갑니다.
네, 북보 페이지입니다. 이 페이지에서는 AI 사서에게 질문해보세요라고 적혀있는 입력칸의 도서 내용이나 등장인물 및 추천받고 싶은 책을 입력하면 입력한 내용에 맞는 도서 정보가 제공되고 하단에 도서 이미지와 상세 정보가 또 같이 제공됩니다. 도서 이미지 하단에 책 재고 확인 버튼이 있어 클릭 시 책 재고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네, 서점 도서관 지도 페이지입니다. 이 페이지는 메인 페이지에서 책 재고 검색 버튼을 클릭하거나 북보색 결과 화면 페이지에서 책 재고 확인 버튼을 클릭하면 나오는 페이지로 오른쪽 지도에서는 나의 현재 위치를 알 수 있고 주변의 서점 및 도서관 위치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왼쪽은 책 제목 검색을 할 수 있는 칸이 있습니다. 네, 책 제목 검색칸에 도서 제목을 검색하면 도서 리스트가 나오고 리스트에 나온 도서를 클릭 시 상세 정보와 재고수를 출력합니다. 지도에서는 도서의 재고가 있는 시점으로 마커를 표시해줍니다. 네, 도서를 클릭 시 나오는 모달창입니다. 이 모달창에서는 상세한 책 정보와 서점의 재고 수량을 출력하여 도서 현황을 한 번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 백엔드 설명입니다. 생성형 AI 챗 기능 구현에 오픈 AI API를 활용했습니다. 그런데 그 기능 구현을 할 때 한국어 질문을 영어로 바꾸고 영어 답변을 다시 한국어로 바꾸게 되는데 책의 제목을 한국 출판명이 아니라 직역을 해버리는 문제가 있어서 그 기존에 사용하던 무료 버전인 GPT 3.5 터보 인스트럭트 모델에서 유료 버전인 GPT-4 터보 모델로 버전업을 해서 해결했습니다. 예, 왼쪽이 무료 버전 API고 오른쪽이 유료 버전 API의 답변인데 아래를 보시면 왼쪽에는 왼쪽 이미지에는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의 이상한 나라의 모험이라고 이상하게 번역해 놓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보면은 유료 버전을 사용한 오른쪽 이미지를 보시면 작가명을 포함해서 책의 제목까지 한국 출판명으로 무사히 번역이 됐음을 볼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그 도서 정보 및 서점 도서관 재고 현황입니다. 작가명이나 도서명을 입력을 받아서 카카오 다음 서치 API를 활용해서 해당하는 도서의 제목, 작가명, 그리고 출판사명과 책 표지 이미지를 불러옵니다. 그 후에 서버에 저장한 더미 데이터를 불러와서 해당 도서의 정보를 가져옵니다. 만약에 정보가 존재한다면 도서가 비치되어 있는 서점이랑 도서관명, 그리고 재고수를 출력해줍니다. 왼쪽 사진은 카카오 API를 활용한 도서 정보이고 데미안이라는 도서를 검색했을 때 해당 도서의 정보가 나오는 이미지입니다. 오른쪽 사진은 MySQL을 활용해서 마련한 더미 데이터인데요. 도서의 정보가 존재하고 이거를 서치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프로젝트 전체 시연을 마지막으로 발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페이지에서 그 북법 배너를 누르면요. 페이지 전체는 이렇게 생겼고 배너를 클릭을 하면 아까 말씀드렸던 그 생성형 AI에게 질문을 할 수 있는 페이지로 넘어갑니다. 인간 실격으로 유명한 다자이 오사무에 대한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아까 그 결과처럼. 네, 그러면 그 카카오 다음 API를 통해 검색한 데이터 결과를 상위 3개만 이렇게 간략한 정보와 함께 표시를 해줍니다. 만약에 사용자가 내가 찾는 책이 이 책이 맞는 것 같다, 그래서 더 알아보고 싶다, 직접 구매하고 싶다, 그렇다면 아래에 있는 책 재고 확인하기를 눌러서 자세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럼 아까 말씀드렸던 북 맵 페이지로 넘어가서 이제 검색이 된 상태로 이행이 됩니다. 다음처럼 클릭을 해서 모달창에서 이제 재고수를 확인할 수도 있고요. 또 이 책 말고 난 다른 책도 궁금한데? 라고 해서 다른 책을 검색하면 또한 마찬가지로 데이터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원래 홈페이지에서 도서거래를 통해서 이제 이 페이지로 다시 넘어올 수도 있고요. 검색 결과도 다음과 같습니다. 전체 시연 이렇게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질의응답 마지막으로 발표 정말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네. 책 재고 정보가 나오던데 네, 네. 실제로 정확하게 그 정보가 지금 출력되는 건가요? 아니면 데이터가 가데이터인 거예요? 그게 실시간 정보는 아니고요. 그
어떤 제도스를 제공해주는 중고서점의 데이터를 저희가 직접 입력한 것입니다. 실시간 데이터는 아니지만 신빙성은 있다고 보셔도 됩니다. 그럼 매번 수동으로 본인들이 업데이트 해줘야 되는 거예요? 아니면 뭐 하루에 한 번씩 긁고? 다 수동으로 업데이트를 해줘야 되는데 원래는 크롤링을 해올 생각이었는데 그게 숨겨져 있어가지고 아, 네, 제공을 해주지 않아서 네, 찾지 못했습니다. 따로. 보통 그 도서관의 재고 내가 원하는 책이 대여할 수 있는지 이런 걸 알 수 있으려면 각 도서관마다 홈페이지에 다 들어가야 되잖아요. 네. 그런 측면에서 한 번에 검색할 수 있다라면 참 편리한 서비스가 될 것 같은데 그런 게 좀 더 실효성이 있게끔 그런 거를 어떻게 해결할지 좀 더 디벨롭이 되면 더 좋을 것 같네요. 네, 그 부분에 심혈을 기울여서 정말 계속 해보겠습니다. 그 일단 책을 자주 보세요. 네, 책 좋아합니다. 책을 할 때 요즘 사실 도서관 잘 안 가고 네. 온라인 구매를 많이 하니까 그 지금 AI로 답변을 하는 것 중에 사실 추천을 받을 때는 어떤 책의 등장 인물이라든가 이런 걸 검색하기보다 나는 이런 내용의 어떤 걸 좋아해 이런 뭔가 구슬로에서 이런 류의 책을 나한테 추천해줘라고 하면 대부분 괜찮은 결과가 나옵니다. 네,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따로 그 책에 대한 정보가 들어갈 거다라는 사전 정보는 주어졌는데 내가 잊어버린 책에 대해서 물어볼 거니까 그 근거를 바탕으로 책 제목을 알려줘 이렇게 완벽하게 이 질문에만 맞게 설정을 해놓은 게 아니기 때문에 도서에 관련된 질문이라면 얼추 답변을 해줄 겁니다. 혹시 다른 질문 있을까요? 네. 성공을 했잖아. 챗GPT를. 네. 나는 이제 그 멘토님이나 그런 사람과 다르게 너희들은 인터넷지능고 학회에서 챗GPT 경진대회가 있어. 거기 추천해 줄 테니까 성공했잖아. 내가 6월 며칠 날이니까 내가 네, 감사합니다. 혹시 다른 질문 있을까요? 그럼 발표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팀은 디지톤입니다. 네,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희는 VR 아동용 블록코딩 게이미피케이션 콘텐츠를 만든 팀 디지토니입니다. ICT 공모전에서 2부와 부문으로 신청을 했고요. 저는 팀장을 맡고 있는 홍서연이라고 합니다. 디자인 컨버전스 학부 2학년 미선님과 함께 기획과 디자인을 맡고 있고요. 게임 소프트웨어 2학년 지영님과 현아님은 개발에 참여해주고 계십니다. 발표 순서는 제안 배경과 솔루션, 근거 및 콘텐츠 비교, 프로젝트 주요 내용, 구성 요소, 진행 과정과 결과물, 시험 등이 있겠습니다. 여러분 2025년부터 초, 중 등 코딩 교육이 의무화되는 것을 알고 계신가요? 이에 따라 정보 수업 시간이 현재 2배씩 늘어나 초등학교는 34시간, 중학교는 68시간이 됩니다. 이에 대해 학부모들은 어떤 반응인지 조사해봤습니다. 의무교육 이전부터 자녀들에게 코딩 교육을 시켜본 경험이 있다고 답한 학부모들만 35%였으며 대부분 학교 교육에서 코딩 교육이 중요해지는 것을 대비해 자신의 아이가 따라가지 못할까봐 걱정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코딩 사교육에 대해 학부모들은 대부분 이런 입장을 펼쳤는데요. 학교에서 해주지 못하는 부분이 많아서 사교육 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활용한다. 본인이 코딩 교육 세대가 아니어서 어떻게 가이드라인을 줘야 할지 모르겠다. 혹은 월 사회 수업에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가서 부담스럽다 등이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학교에서도 할 수 있으면서 적은 비용으로 누군가의 지도 없이도 따라갈 수 있는 코딩 교육을 만들 수는 없을까요? 그래서 저희가 생각한 것은 바로 VR 게임이었습니다. 게임의 특성은 어떤가요? 누군가의 지도 없이도 커리큘럼대로 학생들을 유도할 수 있고 무엇보다 재미로 학생들의 집중력을 올려줄 수 있습니다.
또한 VR의 장점은 학습 능력 향상에 있는데요. 찾아본 바로는 공간 이해력, 정보 해석력, 지식 유지력 등이 향상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따라서 블록 코딩 컨텐츠가 주로 공간에서 플레이어를 이동시킨다는 점을 볼 때 VR에서 블록 코딩 컨텐츠를 한다는 것은 꽤 큰 장점으로 작용할 수 있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이러한 컨텐츠를 공교육에서 제공한다면 학부모들은 저렴하고 접근성 높은 코딩 교육을 시킬 수 있고 자녀들 또한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적응력을 동시에 기를 수 있습니다. 본 프로젝트는 2차원 코딩 화면에서 벗어나 XYZ 축의 3차원 공간에서 단계적으로 컴퓨팅 사고력을 증진시키고 게이미피케이션을 통해 코딩 공부를 지속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우선 저희는 개발 전에 사전에 나온 VR 콘텐츠 자료를 비교를 해봤는데요. 우선 코스페이스라는 코딩 프로그램은 3차원 공간에서 학습한 집단이 2D 기반의 학습 프로그램보다 코딩 교육의 효과가 뚜렷하다는 것을 실험을 통해 입증했습니다. 또한 VR 블록 코딩을 이용해서 교육 개선 방안을 연구한 사례도 있었는데요. 다만 블록 코딩 방식이 기존의 방식을 고수하고 있었으며 자유도가 상당히 아쉬운 모습을 보였습니다. 네, 또한 시중에 출시된 게이미피케이션을 활용한 코딩 학습 콘텐츠 또한 비교해 보았는데요. 3D 배경으로 한 코딩은 몇 가지 있었으나 저희와의 차별점은 세계관과 스토리 등이 부족해서 지속적인 학습 동기를 제공하는 데는 약한 모습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대표적으로 시중에 거의 유일하다고 볼 수 있는 VR 코딩 게임인 푸린과 비교해 보았습니다. 저희가 마찬가지로 블록을 통해 코드를 조합하는 형태이긴 하나 블록 형태의 전달성이 부족하고 플레이어 위치를 고정시켜서 자유도가 굉장히 낮고 코드에 답이 정해져 있어서 상상력을 펼치기 어렵다는 것을 한계점으로 보았습니다. 이를 보완하고자 저희가 생각한 프로젝트의 이름은 룬 코딩 아카데미입니다. 보이시는 화면은 게임 플레이를 시작하면 나오는 세계관과 그에 대한 설명 내용인데요.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 룬스톤이라는 마법 에너지원이 있었으나 몬스터로 인해 그것이 조각나 흩어졌고 코드의 균열대로 마법을 움직이며 몬스터를 쓰러뜨리고 룬스톤을 다시 모아내는 내용입니다. 가장 중요한 블록 코딩 시스템에 대해 설명해야겠죠. 먼저 제공된 미니맵도 보고 맵도 둘러보면서 충분히 살펴본 뒤에 블록을 꺼내기 위해 스포너에 손을 넣고 꺼냅니다. 그 후에 블록을 조합해서 레이저에 연결시킵니다. 만약 잘못 꺼낸 블록이 있다면 그냥 떨어뜨리면 자동으로 삭제됩니다. 저희가 지금 다 제작된 기반으로 말씀을 드리는데요. 근데 블록 삭제만 6월에 추가될 예정인 점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공중에 저장 실행 버튼이 있는데요. 직접 손으로 눌러도 되고 아니면 손에서 나오는 레이저를 통해 클릭을 하면 본인이 구성한 코드가 실행되는 모습이 보입니다. 만약에 결과가 원하는 값이 아닐 경우 리셋 버튼을 눌러 상태를 초기화시킨 후 다시 시작하시면 됩니다. 맵의 스테이지는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마법진으로 표시된 코딩존에서는 블록 코딩을 한 후에 몬스터를 물리치면 둘러싸고 있는 베리어가 사라지면서 다음 단계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코드에 정해진 답은 없으며 코인을 먹고 싶다면 코인을 먹는 코드를 사용하시면 되고 먹고 싶지 않다면 그냥 무시하고 몬스터만 물리치는 코드만 쓰셔도 됩니다. 네, 스테이지로 나가기 위해서는 마법학교 본관인 홀에서 이동해서 원하는 스테이지를 선택해야 되는데요. 레벨 1인 맵을 클리어하기 전에는 이 3으로 나아갈 수 없습니다. 커리큘럼에 대해 간단히 소개를 드리면 저희 레벨 1의 마법숲 맵에서는 이동 블럭을 조합하는 것을 배우고 레벨 2의 마법교실 맵에서는 반복 블럭을 통해 반복되는 코드를 줄여보는 것을 학습합니다. 그리고 레벨 3에서는 어둠의 숲 맵인데 조건 블럭을 통해 상황에 따라 다른 결과값을 내는 그런 코드를 만들어 보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현재 저희가 제작한 부분은 레벨 1과 2에 대한 부분이고 조건 블럭 같은 경우는 제작 기간으로 인해서 지금은 컨셉으로만 가져가고 있다는 점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는 얼리얼의 블루프린트를 이용해 코드를 제작했고
또 VR 5+3를 사용하였습니다. 실제로 제작한 홀을 보시면 왼쪽 문이 마법 숲으로 가는 레벨 1, 오른쪽 문이 레벨 2의 마법 교실로 향하는 문입니다. 계단을 타면 레벨 3으로 갈 수 있지만 현재는 막혀있는 상태고요. 네, 마법숲 맵으로 나가시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생긴 스테이지가 있는데요. 방어막으로 막혀진 부분 이외에 다른 부분은 플레이어가 원하는 대로 돌아다닐 수 있습니다. 네, 마법숲 맵 지형은 VR의 1인칭 시점을 고려하여 지형을 높게 제작하였고 비탈길을 만들어 두었습니다. 왼쪽의 사진이 블록을 꺼내는 스포너이고요. 오른쪽의 사진이 이동 블록입니다. 3차원 공간이기 때문에 직관적으로 이동 경로를 보여주는 것에 신경 쓰면서 디자인하였습니다. 이건 반복 블록을 배우는 마법교실 맵이고요. 개발팀에서 제작한 블루프린트의 일부입니다. 주요적으로 마법 블록을 인식하는 레이저, 위젯 등이 있었습니다. 네, 앞으로 남은 계획들이고요. 그냥 디테일을 수정하고 좀 다듬는 작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개발 과정들이고요. 네, 시연하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영상 틀 동안 저희 시연 준비하고 있도록 하겠습니다. 코딩 아카데미의 조장인 내가 너에게 눈손을 모아달라고 부탁한 이유를 설명해주마. 이 학교가 마법을 사용할 수 있는 이유는 마법 에너지원인 눈스톤이 있기 때문이란다. 그런데 얼마 전 몬스터의 침략으로 눈스톤이 소각나 흩어져버렸지 뭐니. 눈코딩에 능한 내가 눈스톤을 모아 이 세계의 마법을 지켜주려. 마법을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줄게. 눈코딩을 통해 마법을 사용할 수 있는데 마법 블록을 조합하는 걸 눈코딩이라고 한단다. 마법 블록을 원하는 순서대로 조합해서 원하는 위치로 마법을 이동시키면 돼. 다만 명심해야 할 것이 있어. 조각난 그늘의 모양대로 섬세하게 사용해야 해. 그럼 부탁한단다. 네, 레벨 2로 갔을 때 문이 막혀서 갈 수 없는 모습이었고요. 네, 지금 이동할 수 없으나 코딩존에서 블럭을 꺼내서 레이저에 연결시키고 있는 모습입니다. 가로를 두고 원하는 반복시키고 싶은 이동 블럭을 반복 블럭 사이에 두게 되면 그 숫자만큼 반복이 되는 형식으로 만들었습니다. 보시게 되면 가면 갈수록 난이도가 조금 어렵게 설정을 해두었고요. 네, 모든
코딩 아카데미의 교장인 내가 마법을 사용 네, 미리 블록을 조금 설치를 해두었고요. 저희 추가로 필요한 블록을 스포너에서 꺼내고 실행을 누르면 실행이 되는 모습을 확인하겠습니다. 혹시 손목 UI 한번 보여주실 수 있나요? 네, 손목이 얼굴을 바라보고 있는 각도와 얼굴이 손목을 바라보고 있는 각도가 맞을 때를 계산을 해서 이 민감도를 설정을 해주었고요. 손목을 살짝만 틀게 된다면 그렇죠? 손목을 살짝 틀게 된다면 바로 안 보이는 모습을 보실 수 있습니다. 네, 시험 정도로 하고 발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네, 질문 받겠습니다. 그러니까 발표 연습을 좀 더 했으면 이제 앞을 보고 발표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아, 네, 죄송합니다. 여러분들이 잘했는데 표현이 잘 안 돼요. 여러분들 한 것 중에 굉장히 중요한 게 원래 블록 코딩을 교육하는 방법이 있을 거 아니에요. 지금 현재 원시적인 형태, 예를 들어 역사로 치면 책 보고 공부하고 있어요. 근데 재미가 없고 애들 지루해하고 뭐 그러니까 역사 교육을 하는 게이미케이션 컨텐츠를 만들었다 쳐봐요. 그런 식으로 원래 블록 코딩 하는 컨텐츠나 내용이나 교재나 교환이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게이미피케이션을 통해 어떻게 대하는지, 그 다음에 가상현실 기술을 통해서 어떻게 더 몰입을 시켰는지, 그래서 기존의 교육 내용과 여러분들이 만든 컨텐츠의 부분이 매핑되는 어떤 표현이 되게 중요한데, 그런 것들이 잘 표현이 안 돼요. 그냥 우리 컨텐츠 열심히 만들었습니다가 굉장히 메인이 돼서 매력, 기술적, 사회적 가치가 매력 어필이 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조금 안 하다. 네, 저희가 시간이 많이 부족하다 보니까 중요한 부분이 많이 삭제된 것을 인정하고 있고요. 만약 기회가 된다면 발표 자료 다시 한번 꼭 고쳐서 넣어야 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그게 네. 더 우선순위고. 네, 감사합니다. 제가 좀 추가로 얘기하면 일단은 짧은 시간 내에 되게 완성도높게 잘 만들어서 저는 일단 칭찬을 해주고 싶고요. 이 잘 만든 결과물로 제 생각에는 뭐 공모전이나 경신대 같은데 좀 출품해 보면은 좋은 결과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어쨌든 수고하셨어요. 네, 감사합니다. 히스토리. 네, 디지털 헤리티지 프로젝트를 진행한 히스토리 팀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네, 일단 저희 발표 순서는 프로젝트 개요와 소개 그리고 개발 일지 순으로 발표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개요입니다. 저희는 여러 자료를 찾아보면서 전통 문화에 대한 관심도가 떨어진다는 문제의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특히 젊은 층이 그 관심도가 더 떨어진다는 것을 알 수 있었는데요. 이 통계 자료들을 확인해 보면 젊은 세대일수록 관심도가 확연히 줄어드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 이후로 정보 부족과 전통 문화 관련 프로그램 부족, 그리고 여가 시간 및 접근성의 부재 등을 볼 수 있었습니다. 저희 팀은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하여 젊은 층을 타겟층으로 설정하여 시공간적 제약을 극복하고 접근성이 높은 방법으로 해당 층에게 이제 더 많은 정보를 제공하고 접근성을 부여할 수 있도록
고민을 하였습니다. 이러한 문제 해결 방안으로 저희는 한국 유무형 문화유산과 전통문화를 담은 메타버스 플랫폼을 개발하는 것을 떠올렸습니다. 연령대별 메타버스 이용자 통계를 봤을 때 젊은 층일수록 그 이용률이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를 통해 메타버스를 활용하면 젊은 세대에게 더 나은 접근성으로 전통과 문화유산에 대한 정보를 전달할 수 있을 것이라 판단하였습니다. 저희 팀은 여기서 한 발자국 더 나아가 이를 VR을 사용한 실감형 컨텐츠를 제작함으로써 사용자가 능동적으로 상호작용하며 다양한 경험을 할 수 있기를 바랐습니다. 메타캐스트 등의 기기를 통해 실제 문화유산을 보는 듯한 1인칭 시점을 제공하며 컨트롤을 통해 플랫폼상에서 상호작용 가능하게끔 유도하였습니다. 또한 메타버스 이용자들이 게임이나 월드 등의 메타버스 콘텐츠를 즐기기 위한 목적이 주인 만큼 게이미피케이션 요소를 추가하여 흥미를 유발하고 콘텐츠로서의 가치를 높일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저희는 이제 레퍼런스로 덱스터에서 개발한 조선왕릉 VR 콘텐츠와 조선 메타실록이라는 게임을 레퍼런스로서 참고하였습니다. 조선왕릉 VR 콘텐츠는 그래픽 스타일과 분위기 그리고 VR 환경을 참고하였고 조선 메타실록에서 게이미피케이션 요소들과 대화창 등의 UI 등을 참고하였습니다. 저희가 해당 프로젝트를 완성한 후로 활용 방안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는데 첫 번째로는 메타버스 플랫폼을 활용한 VR 공연을 그 예로 들었습니다. 제페톤즈 쪽에서 VR 챗을 등을 활용해 메타버스 상에서 공연을 진행하는 예시가 있었는데요. 이처럼 개발한 플랫폼 상에서 공연을 진행할 경우 보는 사람 또한 무대에 직접 참여가 가능한 실감형 콘텐츠로서 전달력 높은 공연을 프로듀싱할 수 있다는 점을 예로 들었습니다. 다음으로는 디지털 헤리티지인데요. 저희가 주로 이제 중점을 뒀던 부분으로 디지털 헤리티지란 유무형 문화유산을 디지털로 보존, 연구, 응용하는 것을 말합니다. 문화유산의 경우 훼손의 사례가 많고 이를 방지하기 위해 문화유산들의 접근을 제한적으로 하는 경우가 많아졌는데요. 이를 메타버스 상에 구현한다면 시공간적 제한 없이 접근이 가능해지며 이를 통해 한국의 문화를 콘텐츠로서 메타버스 시장에 폭넓게 보급할 수 있음을 예로 들었습니다. 다음으로 프로젝트에 대해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우선 저희는 신라의 도읍이자 여러 문화유산이 밀집되어 있어서 사람들이 문화재 관람을 목적으로 방문하는 경주를 구현할 지역으로 선정을 했고요. 경주의 문화재 중 채부잣댁이 존재하는 교촌마을과 첨성대, 안압지, 대릉원, 불국사를 구현하고자 계획을 세웠습니다. 추가적으로 저희는 ICT 한의원 공모전을 목표로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 아카데미에서 최종 결과물로는 채부잣댁을 우선적으로 구현할 생각입니다. 이거는 전체적인 스토리 라인인데요. 그 사용자의 몰입을 위해서 스토리 라인을 만들어 보았고 이동하면서 레벨에 따라서 강조되는 포인트가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대릉원과 불국사, 첨성대는 문화재 관람에 초점이 맞춰져 있고요. 채부잣댁과 안압지는 게이미피케이션에 초점을 맞춰서 콘텐츠를 제작을 했습니다. 다음은 전체적인 레벨 이동에 관한 흐름도이고 세부적인 레벨에 따라서 변동사항이 존재를 하는데 메인 이벤트를 진행한 다음에 다음 레벨로 이동하게 되며 메인 이벤트를 진행하기 위한 동선을 설정을 해두었고 이동 거리를 고려해서 서브 이벤트 그리고 게이미피케이션 요소를 배치해 두었습니다. 이거는 채부잣댁의 레벨을 구성했고 그거를 상단에서 찍은 모습인데요.
화면 좌측 하단에는 시작 지점 워프 포인트가 있습니다. 처음 레벨에 진입했을 때 열려있는 워프 포인트로 최부자 덱과 향교까지 거리를 두고 배치해 둔 포인트고요. 맵을 돌아다니면서 체험을 유도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저희 최부자 덱에서는 메인 이벤트가 진행되는 최부자 덱에서는 노블리스 오블리주 정신을 바탕으로 이 정신을 보여주는 스토리를 진행할 계획이고요. 그리고 메인 이벤트가 끝나면 워프 포인트를 활성화시켜서 다른 레벨 간의 원활한 이동을 보여주며 세미 오픈월드를 완성할 계획입니다. 다음으로는 저희 최부자 덱 레벨에 들어갈 게이미피케이션 요소 3가지인데요. 투호와 비석치기 그리고 팽이치기는 이따가 시연 영상을 통해서 더 자세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그래픽 개발 일지입니다. 저희는 한옥 3D 에셋을 기존에는 에셋을 사용하고자 했는데 저희가 원하는 방향으로 사용하기 쉽지 않아서 모듈화를 작업을 하고 있고요. 지금 지지난주부터 작업을 해서 모듈화 작업은 다음 주 중으로 마칠 계획입니다. 그리고 스플라인 액터를 활용해 담장을 배치했고요. 실제 지도를 바탕으로 이렇게 지도에 대치해서 맵을 구성했습니다. 프랍 배치를 위해서 PCG를 테스트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반복되는 오브젝트들과 작은 꾸밈용 프랍들은 PCG를 통해서 절차적으로 생성을 하려고 합니다. 지금부터 시연 영상 몇 가지 보여드리고 발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팽이치기 시연 영상입니다. 팽이치기는 이제 VR 환경에서 VR 컨트롤을 통해 직접 막대기를 상호작용하고 팽이를 치는 느낌을 낼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였고요. 이제 막대기 끝에 이제 충돌 처리를 하고 이를 통해서 실제로 팽이를 치는 듯한 감각을 느낄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였습니다. 막대기 부분 맞으면 팽이가 넘어지는 네, 실제로 이제 팽이 칠 때 뭐 기타 요소들에 의해서 팽이가 넘어질 수 있다는 것도 고려를 해서 충돌 처리를 고려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은 투호 시연 영상입니다. 네, 투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컨트롤러로 이제 화살을 그립할 수 있고 해당 그립된 투호를 던짐으로써 플레이를 할 수 있는데 이 부분에서는 주로 물리적 연산에 신경을 많이 썼고 화살을 던졌을 때 포물선을 그리며 안정적으로 날아감과 동시에 투호통에 정확히 꽂힐 수 있는 상황을 최대한 현실과 비슷하게 만들어 보려고 노력을 하였습니다. 네, 다음은 NPC와 그의 오브젝트 팝업 및 텔레포트 시연 영상입니다. 이제 저희는 문화유산을 실제 프로젝트 내에 넣는 만큼 해당 문화유산에 대한 설명을 팝업으로서 설명을 보여주고자 하였고 해당 팝업은 그러한 모습을 직접 보여주는 모습입니다. 또한 이제 일부 NPC 같은 경우 미니게임이나 혹은 이제 게이미피케이션 요소 같은 걸로 연결이 되는 텔레포트 기능을 구현하여 상호작용 시 해당 레벨로 이동할 수 있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이제 플레이어가 이동하는 것을 VR 컨트롤러에 있는 조이스틱을 통하여 부드럽게 움직일 수 있도록 구현을 하였고 네, 그리고 이제 맵에도 NPC를 배치하여 스플라인을 통해 정해진 루트를 따라 패트롤할 수 있게끔 구현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이렇게 실제로 움직이면서 맵 곳곳을 탐방하고 체험할 수 있도록 그 체험 경험을 느낄 수 있도록 고려하였습니다. 네, 일단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NPC 대화 스크립트 출력과 보이스입니다. 저희는 이제 NPC와 일부 NPC와 대화를 할 수 있는 것을 고려하고 있는데요. 해당 NPC와 대화를 할 때 출력되는 스크립트와 해당 스크립트가 출력될 때 보이스가 나올 수 있도록 컨트롤하고 있습니다. 삐 살려주세요. 제발 살. 잠깐 자네는 산 사람이구만. 자네는 누군가? 지금은 AI 음성을 사용하여 TTS를 사용하여 음성을 넣었는데요. 이후 이제 너무 어색하다고 느껴질 경우에는 저희가 직접 녹음하여 보이스를 넣는 것까지 고려하고 있습니다. 요즘 마을에 얼굴이 있기란 마냥 반들반들한 귀신이 돌아다닌다는 얘기가 있네. 근데 그건 그냥 소문이 아닐세. 왜냐면 내가 봤거든. 현재는 이제 대화에 쓰일 스크립트를 작성하는 중에 있고 이제 모두 추가될 경우 이제 맵에서 충분히 즐길 수 있는 요소로서 작용할 것이라고 저희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 귀신을 봤어. 네, 발표는 여기까지고 질문 있으시면 편하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기도 제일 아쉬운 거는 아까 여러분들이 주제가 디지털 헤리티지인데 네. 재미 요소가 발표해 있는 건 너무 좋아요. 네. 근데 그게 너무 한 70% 이런 것 같아요. 아, 모듈화 왜 했어요? 모듈화 왜 했어요? 그 한옥 에셋들 실제로 가서 답사를 해봤는데요. 집들이 생김새가 조금씩 다르고 길이나 폭 같은 게 좀 다르다 보니까 제가 그럼 모듈화 하지 말고 그냥 작업하면 여러분 어떻게 돼요? VR 환경에서 집들 간에 좀 비율이 안 맞아서 어색해 보일 수 있겠죠. 그리고 아까 그 뭐였지? 생산성에 관련된 이슈가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블루프린트를 사용하고 그래픽 부분에서 이런 것들이 그걸 다 반복해서 노가다로 만들 필요가 없잖아. 그죠?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디지털 헤리티지라고 주제에 딱 박아놨기 때문에 다른 디지털 헤리티지 연구나 프로젝트에 비해 기존에 석굴암 거 막 10억 들여서 했는데 뭐 예를 든다면 생산 비용이 너무 높다. 근데 우리는 이런 엔진 기술이라 뭐 혹은 모듈화나 혹은 AI 기술을 활용해서 이렇게 개발 기간을 엄청 낮췄다. 한옥 처음에 하나 만들 때 일주일 걸렸는데 이러고 나니까 이틀에 하나씩 나왔다. 뭐 이런 거라든지 다른 디지털 헤리티지 프로젝트에 비해 장점 이런 것들을 잘 어필을 좀 해줘야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주제가 그거니까. 네, 감사합니다. 예. 모듈화 했다는 말은 재사용할 수 있잖아요. 네. 재사용을 하다 보면 그걸 금방 만들잖아. 맞습니다. 그거를 강조해야 되고 아. 내가 이제 보니까 좀 만화 같은 게 있잖아. 네. 드론 띄워서 찍으면 아니 그런 고민도 꽤 되더라고. 그러니까 실제처럼 보였으면 좋겠는데 많이 좋아졌는데 만화처럼 보이면 조금 그러지 말고 그랬습니다. 알겠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그 뒤에 배경으로 사용된 그 한옥들 실사 스캔을 한 건지 아니면 직접 레벨에서 그 디자인에서 직접 배치해서 그린 건지 알고 싶어요. 실제 지도를 바탕으로 제가 맵을 플랜 평면으로 지도를 바탕으로 가져와서 그 위에다가 직접 레벨을 배치한 것입니다. 스캔 기능을 사용한 게 아니고. 네, 맞습니다. 그 경주 실제 답사한 거 이런 것도 발표자료에 넣으세요. 네, 다 최종 발표 때도 들어봤습니다. 할 수 있을지 없을지도 모르겠는데. 네, 알겠습니다. 발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웹 설정령 들어봤습니다.
샘플을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팀 웹 4.0에서 팀장인 발표를 맡은 한진우라고 합니다. 여러분은 자신이 생각하는 인상적이었던 한 순간이 있으신가요? 여러분이 인상적인 그 순간을 얼마나 잘 간직하고 있으신가요? 어떤 장소였는지, 어떤 색깔이었는지, 어떤 계절이었는지, 어떤 행동을 하고 있었는지 모든 것이 정확하게 기억나시나요? 같은 사진이라도 배경의 색깔이 변하게 된다면 그 사진에 느껴지는 감정이나 모든 것이 바뀌게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와 같이 작은 한 가지 요소가 변하게 됨으로써 그 사진 전체의 느낌이 달라지게 되죠. 저희의 고민은 사람이 사진이나 한순간의 특징을 정확하게 기억할 수 없음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우리가 순간적으로 이미지를 떠올릴 때 보통 7가지 이하의 특징으로 그 이미지를 기억해낸다고 합니다. 저희의 프로젝트는 사진이 가지는 특징 혹은 그 사진에 대한 추상적인 느낌만으로 그 사진을 찾을 수 없을까라는 고민에서 시작되었고, 저희는 사진을 찍었던 위치, 사진의 색감 등의 몇몇 특징을 통하여 사진을 찾는 것을 목표로 하였습니다. 우리가 평상시에 사진을 찾을 때 스크롤을 자주 사용하곤 합니다. 하지만 사진의 양이 수천 장, 수백 장이 된다면 스크롤로 과연 찾을 수 있을까요? 저희의 고민은 저희는 이에 사진의 테마나 태그를 통해서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의문을 갖게 되었고, 지난 3개월의 프로젝트를 통해서 그 답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테마를 통해서 우리가 찾고 있는 사진을 보다 효율적으로 찾을 수 있으며, 큰 테마 속에서 태그를 통해 더욱 자세히 사진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첫 번째 테마인 세계지도입니다. 우선 크게 세 개의 각 대륙으로 나눠서 사진을 분류하고 그 속에서 태그를 통해서 다시 한번 세부 분류를 진행하였습니다. 유럽 대륙을 클릭했을 때의 화면이고요. 이런 식으로 이미지가 디스플레이 되게 됩니다. 두 번째 테마인 운동입니다. 운동 테마는 가장 대중적이라고 생각하는 운동인 농구, 배구, 골프, 축구, 야구 등의 종목으로 분류하였습니다. 축구를 선택했을 때의 모습이고, 이미지가 이렇게 디스플레이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실 몇 가지 테마가 더 있지만 시간 관계상 시연해서 보여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럼 저희가 어떻게 저런 테마를 구현할 수 있었고 구현에 사용된 기술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저희는 서버를 AWS 라이트 세일을 통해서 가상 환경에서 운영되도록 제작하였습니다. AWS 라이트 세일은 아마존의 가상 서버를 제작하여 저희가 데이터베이스를 관리하고 웹 서비스를 배포할 수 있도록 도왔습니다. 두 번째로는 저희는 노드.js를 통해서 자바스크립트 실행 환경을 구축하였습니다. 노드.js는 프론트엔드 개발과 백엔드 서버 개발에 모두 사용되었으며, 사용자와 서버 사이에서 데이터를 주고받는 작업과 서버 측에서 데이터를 가공하는 등의 다양한 역할을 수행하였습니다. 세 번째로 저희는 MySQL을 통해서 데이터베이스를 관리하였습니다. MySQL은 강제형 데이터베이스 관리 시스템으로서 데이터를 저장, 검색, 수정 작업을 효율적으로 처리 가능하도록 도왔습니다. 네 번째로 프론트엔드를 제작하는 데 사용된 리액트입니다. 리액트는 컴포넌트 기반의 라이브러리로서 동적인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효율적으로 구축할 수 있도록 도왔습니다. 잘 안 보이시겠지만 저희가 기능을 제작하고 설계하는 과정에서 다음과 같은 방식을 사용하였는데요.
설계와 제작 과정에서 나온 에러 메시지들을 모두 문서화 정리하여서 다음에 같은 에러 메시지를 보았을 때 더욱 빠르게 대처 가능하도록 정리하였습니다. 백엔드에서 저희가 가장 먼저 제작한 것은 유저 관련된 기능이었습니다. 유저의 정보를 조회하고 신규 사용자의 정보를 저장하는 등의 기능을 생성하였습니다. 그 다음 제작한 기능은 유저의 인증 기능이었습니다. 내가 만들어둔 갤러리를 다른 사람이 마음대로 수정하지 못하도록 로그인 과정에서 토큰을 생성하였고, 그 토큰을 통해서 자신이 생성한 갤러리를 확인 가능하도록 제작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기능을 통해서 일정 기간 동안 다시 로그인하지 않아도 서버에서 유저를 인식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그 다음은 갤러리를 생성하였습니다. 갤러리는 각자 다른 테마를 가지고 있는데요. 그 갤러리별로 어떤 테마를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그 갤러리에 들어가 있는 사진은 어떤 것이 있는지에 대한 DB 설계 등을 여기서 맡았습니다. 다음은 갤러리와 유저를 모두 관리하는 갤러리 유저 페이지입니다. 갤러리가 있다면 그 갤러리를 소유하는 유저가 있을 것이고, 그 소유자에 대한 정보를 저장한 후, 그리고 소유자가 허락한 다른 유저가 그 사람의 갤러리를 관람할 수 있도록 허락한 유저의 명단 또한 제작했습니다. 서버는 앞에서 설명드린 것과 같이 AWS 나이트 세일을 사용해서 서버를 구현하였으며, 익스프레스.js를 통해서 서버와 데이터를 주고받게 만들었고, 그 데이터를 AWS 가상 환경에 존재하는 MySQL을 통해서 관리하였습니다. 다음 링크는 저희가 배포한 링크인데요. 오늘 새벽에 4시까지만 해도 잘 굴러가던 AWS가 오늘 아침에 터져버려서 로컬에서 실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저희가 이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느낀 점과 아쉬웠던 점 등을 먼저 말씀드릴 건데요. 저희가 기존에 계획했던 테마와 태그를 통해서 분류하는 과정까지는 완성을 했지만, 이 과정 속에서 우리가 AI를 통해서 자동으로 테마와 태그를 분류해 줄 수 있다면, 또 다른 사람이 허락한 이미지에 한해서 다른 테마를 직접적으로 검색해서 사용할 수 있다면, 이 프로젝트가 여행 계획이나 여행 장소 등에서 찍을 수 있는 사진의 포즈, 옷의 코디 등 다양한 분야에서 두루 사용될 수 있을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며 3개월이라는 짧은 기간에 아쉬움을 느꼈습니다. 마지막으로 저희가 시연한 영상 시청하시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화질이 좀 깨지는데요. 지금은 들어가는 페이지이고요. 다음과 같이 로그인, 회원가입 기능을 구현하였고, 이렇게 이메일 주소를 입력하고 비밀번호 확인 과정을 마치면 계정이 생성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생성된 계정을 통해서 로그인 가능하다는 것도 확인했고요. 새로 만들어진 아이디이기 때문에 갤러리는 없습니다. 네. 지금 로그인하는 계정은 저희가 관리자로 만들어 놓은 계정인데, 어떤 갤러리가 있는지, 어떤 테마가 있는지 보여드리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계정입니다. 마이 갤러리를 통해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갤러리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앞에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여행 갤러리, 그리고 확인할 수 있으시고요. 저기 보시면 날짜별로 적혀 있는데, 저 날짜는 이미지가 업로드된 날짜의 목록이고요. 저 날짜는 저희가 임의대로 조정을 해서 저렇게 나왔지만, 저 날짜를 누르게 된다면 그 날짜에 업로드된 이미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양한 테마별로 다른 사진을 확인할 수 있고요. 갤러리 생성하는 과정입니다. 다양한 테마를 미리 보기를 통해서 내가 어떤 테마를 원하는지 먼저 확인하실 수 있고요. 선택한 다음 넘어가시면 그 갤러리를 대표적으로 나타내는 썸네일 등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네, 갤러리에 들어가면 다음은 동물 테마인데요. 동물 테마에 맞게 이미지를 업로드하겠습니다. 저렇게 다양한 태그를 여러 개 설정할 수 있고요. 대표적인 메모 또한 설정할 수 있습니다. 이미지를 업로드하고 나면 저렇게 강아지 태그에 이미지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들어가면 이렇게 보여주게 되는 것으로 시연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네. 메타버스 환경이니까 전시관 네. 내가 들어가서 A 전시관, B 전, C 전시관 네. 들어가서 한번 보려고 그랬거든. 네네네. 그러면 좀 많네. 저희는 전시를 관람한다는 것보다는 앞으로 메타 환경에 들어가게 되면 다양한 사진이나 다양한 무언가를 저장하게 되는데 그거를 정확하게 내가 어떤 것 이렇게 기억나지 않고 추상적으로 내가 비가 왔었던 것 같고 뭐 황혼이 있었던 것 같고 막 이런 식으로 추상적으로 생각나는 것들을 더욱 정확하게 빠르게 찾을 수 있도록 구현한 서비스입니다. 만약에 내가 말한 대로 된다면 네. 조영대 교수님이나 이대 교수님들은 전시를 해야 할 때거든. 네. 매년 내 가상 환경의 전시관에 그런 것들을 올려놓고 전시를 할 수 있다고 생각했거든. 네. 그리고 중요한 건 우리 사업 아카데미에서도 최종적으로 전시 플랫폼을 만들어서 1, 2기, 3기까지 다 올리려고 하거든. 네. 그게 우리 하나의 꼭지거든. 그런 관점은 지금까지 이거 들으려고는 안 됐었거든. 감사합니다. 네. 여기도 이제 공모전 안 나갈 거였으면 저는 오히려 그런 거 이제 지적했을 거예요. 회원 가입할 때 뭐 문자가 넘치면 어떻게 할 거냐, 이메일 형식이 아닐 때는 어떻게 되느냐. 그것도 저희가 다 구현을 해놔서. 근데 맞아요. 이제 형식이 그런 안 맞는다. 디테일을 볼 건데 공모전 나갈 거잖아요. 그럼 이 넥스트 일단 등록이 됐잖아. 네네. 낼 거야. 낼 거면은 이제 특장점을 좀 넣어야 될 것 같아. 그런 이미지들이 모이면 그 자산을 활용하는 뭔가 아이디어가 있다든지 그걸 통해 학습해서 나에게 어울리는 이미지의 갤러리를 이제 새롭게 생성해주기 시작한다든지 네. 뭐 뭔가 그런 넥스트 스텝으로 특징이 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수상권에 들어가려고. 알겠습니다. 나중에 또 얘기합시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개발 고블린 마지막 팀입니다. 여러분. 개발 고블린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옥차입니다.
먼저 제작 배경, 게임 기획, 기획 목표, 진행도, 시한 영상 순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제작 배경과 게임 기획입니다. 저희 게임 제작의 배경은 게임을 제작함으로써 개인 역량 강화랑 팀워크의 향상을 위해 제작을 기획이 되었으며 멀티플레이 요소를 넣음으로써 멀티플레이의 동기화 및 작동 방식에 대해 공부하기 위해 기획된 프로젝트입니다. 전체 초기 목표입니다. 먼저 기초적으로는 확장성이 높은 게임의 제작과 멀티플레이 게임 제작에 중점을 두고 최종적으로는 온전히 돌아가는 게임의 제작입니다. 저희 팀 초기 기획과 현재 상황, 추후 계획입니다. 아까 앞서 말했듯이 확장성이 높은 게임의 제작과 멀티플레이 구현이 첫 기획이었으며 현재 상황은 확장성을 고려한 게임의 제작 중이며 멀티플레이는 일부 구현되어 있습니다. 추후 계획으로는 멀티플레이 안정성 구현과 온전히 돌아가는 게임의 제작입니다. 진행도는 약 55% 정도로 진행되었으며 저희 팀은 팀장이 박현빈 씨와 이동규, 이정민, 이채영이 저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캐릭터 모델링과 애니메이션 UI 발표하겠습니다. 플레이어 모델링과 UI HUD입니다. 초기 기획으로는 캐주얼하고 간단한 로우 폴리그래픽의 3D 모델링, 인게임에 기본적으로 있어야 하는 애니메이션의 제작, 플레이어 스테이트 HUD 및 멀티플레이 UI 제작 등이 있으며 현재 플레이어 모델링, 인게임 애니메이션 6종 제작, 플레이어 스테이트 HUD 제작 등이 완료되어 있으며 추후에는 몬스터 모델링과 추가 애니메이션 제작, UI의 기능 추가 등을 기획하고 있습니다. 캐릭터 모델링입니다. 3D 작업 프로그램인 블렌더를 이용하여 메인 플레이어의 캐릭터 모델링과 애니메이션을 제작하였습니다. 캐릭터 애니메이션입니다. 다양한 행동을 구사하여야 하는 플레이어 캐릭터는 따로 리딩 작업을 통해 직접 애니메이션을 제작하였으며 아이들, 공격, 피격, 달리기, 앉기, 걷기로 총 6종류의 애니메이션을 제작하였습니다. 플레이어 HUD입니다. HUD의 기능은 체력, 만화, 스태미나, 현재 소지 중인 골드 개수를 표시하는 플레이어 스테이트 HUD와 맵 로딩 중 맵이 생성되는 화면을 가리기 위한 로딩 화면이 있습니다. 언리얼 엔진이 UI 애니메이션을 호출하는 기능을 블루프린트에서만 제공하고 있었는데 메인 UI가 C++로 제작되었기 때문에 이를 위해 C++에서도 UI 애니메이션을 호출할 수 있는 기능을 만들었습니다. 다음으로 아이템과 인벤토리입니다. 초기 기획은 플레이어마다 스테이크 능력치 수치를 적용하여 죄송합니다. 플레이어가 아이템 관리를 할 수 있게 인벤토리 제작과 플레이어마다 수치를 적용하여 그 수치가 아이템을 통해 수치를 조절할 수 있는 시스템을 기획할 예정이었습니다. 현재로서는 플레이어 스탯과 아이템 시스템, 인벤토리 시스템이 구현되어 있으나 인벤토리 시스템의 저장 시스템과 아이템을 게임 내에서 획득을 할 수 있는 경로가 따로 없어 그 점과 이제 아이템의 종류가 아직 부족하여 플레이어 하기에는 미흡한 점이 단점으로 부각되어 있어. 현재는 그 추후 계획에는 이제 아이템 확장과 저장 시스템 위주로 할 계획입니다. 다음으로 무기 시스템과 멀티플레이입니다.
네, 무기 시스템 및 멀티플레이입니다. 초기 기획은 무기에 따라 다른 행동을 하게 되며 무기에 따라 다양한 종류의 행동을 제어하는 행동 시스템과 스팀에서 멀티플레이를 진행할 수 있도록 구성한 것이 제 초기 목표였습니다. 현재 무기마다 다른 벡터 애니메이션이 나오는 시스템이 구현되어 있으며 추후 무기의 볼륨과 종류를 늘려서 제작해 볼 예정입니다. 멀티플레이는 현재 같은 네트워크에서 멀티플레이가 가능하도록 구성되어 있으며 추후에 스팀에서 가능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무기행동 시스템입니다. 저희의 공격 기능은 플레이어 자체에는 공격 기능이 없고 무기에 따라 다양한 공격 기능을 활용할 수 있도록 기획되어 캐릭터가 규격에 맞는 행동 벡터를 입력하면 그에 맞는 행동을 할 수 있는 행동 시스템을 구성했습니다. 행동 벡터가 가진 행동에 대한 데이터셋을 읽고 그에 맞는 애니메 몬타주를 실행하여 행동 타입과 사이클 타입 그리고 추가 입력이 있었는지에 따라 행동을 제어하는 시스템입니다. 여기서 하단 무기 아이콘에 여기 하단 무기 아이콘에 무기를 여러 개 넣어놓고 마우스 힐 스크롤로 사용하여 행동을 교체해 사용할 수 있도록 구성했습니다. 멀티플레이입니다. 개발 편의성을 위해 명령어 실행 함수를 통해 별도의 UI 없이 콘솔 명령어로 최소한의 세션 생성, 탐색, 참가 기능을 추가해 같은 네트워크 내에서 멀티플레이를 테스트해 볼 수 있도록 구성했습니다. 적 AI입니다. 초기 기획으로는 다양한 행동 변화가 있는 AI 제작, 무리지어 행동하는 AI의 제작, 일반, 엘리트, 보스 몬스터 등 몬스터의 볼륨을 확장하여 다양한 몬스터의 제작을 목표로 하였습니다. 현재 상황으로는 AI의 베이스를 제작하였고 무리지어 이동하는 기능, 구동 가능한 일반 몬스터가 제작되어 있습니다. 추후 계획으로는 AI의 패턴을 추가하여 더 다양한 행동 변화를 일으키고 에너미 매니저의 안전성을 높여 더 다양한 기능을 넣어도 견고하게 돌아가는 프로그램의 제작, 전투 관련 판단 공유, 원거리 보스 몬스터 제작 등의 볼륨 확장 등이 있습니다. 에너미 데이터베이스입니다. 적의 데이터를 한 번에 관리하여 기획 단계에서 적의 설정을 쉽게 건들 수 있게 만든 구조입니다. 단, 이는 최적화하는 거리가 멀기 때문에 최적화 단계에서는 이 기능을 제거하고 입력된 데이터를 확장시킬 예정입니다. AI 퍼셉션 컴포넌트입니다. 시야 및 사운드 등 설정 범위 내에서 판단 재료를 수집하는 컴포넌트로 카테고리를 이용해 단순히 시야, 노이즈 체크 기능이 아닌 범인의 아군 및 아군의 정보 수집 등이 가능합니다. 이를 통해 플레이어 타입을 감지하면 전투 상태로 변환하고 아군을 감지하면 에너미 그룹 형성, 널을 변환 시 해당 방향을 경계하도록 변경 등이 가능합니다. 에너미 매니저입니다. 에너미 매니저는 적들이 무리지어 행동하고 판단 정보를 공유하기 위한 벡터로 적을 몬스터 번호로 식별하고 그룹 번호를 구성해 적들을 통솔하는 역할을 맡습니다. 절차적 맵 생성 플러그인입니다. 초기 기획으로는 랜덤 맵의 생성, 구성품 제작, 맵 기믹 제작 등이 있습니다. 현재 랜덤 맵이 생성되고 큐브 연결부에 문을 생성할 수 있으며 멀티플레이에 적용되는 포탈, 몬스터 스포너가 제작되어 있습니다. 추후 계획으로는 큐브가 연결되지 않는 통로 부분에 벽을 생성해 맵 생성 완료 시 이벤트를 부착하고 게임의 안정성을 높일 예정이며 열리는 문의 제작, 맵 기믹 제작 등이 있습니다. 해당 맵은 절차적 맵 생성 플러그인으로 생성된 맵이며 맵 생성은 도면에 의해 맵이 생성되고 맵이 설정값과 다르면 맵의 구성을 일부 수정해 재생성하는 방식입니다. 다음으로 영상 시연이 있겠습니다.
먼저 멀티 시스템입니다. 화면 콘솔 창을 통해서 이제 각각의 화면을 통해 게임을 실행한 후에 이제 콘솔 창을 통해 멀티를 생성합니다. 이제 현재 화면에서는 이제 멀티가 된 상태이며 각 인벤토리에서 테스트 키를 통해서 무기 장비를 장착한 모습입니다. 해당 맵은 이제 게임에 상승할 때마다 다르게 생성이 되며 몬스터 스폰 또한 매번 다르게 생성됩니다. 현재 무기에 따라서 공격 타입이 변경되면 이제 그 무기를 통해 몬스터를 잡은 모습이고요. 첫 번째 플레이어와 두 번째 플레이어가 무기 장착이 다르기 때문에 각각 무기를 표현했습니다. 다음은 또 다른 테스트 키를 이용해서 장비를 장착하는 모습이고요. 따로 소모품 아이템을 생성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지금 오류가 발생하여 HP가 따로 회복이 되지 않는 모습이 보이고 있는데 이는 수정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 있으신가요? 더 없으시면 발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생각보다 시간이 많이 지연됐는데 저희 이 점심 식사로 넘어가기 전에 꼭 해야 되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들. 재수강한 인원들은 알죠? 단체 사진을 찍어야 돼요. 자, 이제 빨리 사진 찍고 우리가 맛있는 점심을 먹기 위하여 자, 이제 속전속결로 움직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현수막이 좀 나오도록 찍도록 하기 위하여